영어 원서 읽기 7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책을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한 문장의 뼈대가 That was all 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였다, 전부였다, 그런 문장이었죠. all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all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The Village부터 여기 That Night까지를 형용사, 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볼까요? 오늘 공부할 문장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여기 따옴표들이 이렇게 있죠. 따옴표는 대화를 표현할 때 쓰는 부호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said라는 동사가 서술어가 있는데요. said는 누가 뭐뭐라고 말했다. 그래서 말한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낱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말한 주인공이 배치되고 said의 뒤쪽으로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말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은 좀 따옴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좀 뭔가 순서가 뒤죽박죽된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저자가 원래 규칙 그대로 지금 문장을 쓴 것이 아니고요. 배치 순서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이대로 해석하기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모습 그대로 문장을 다시 바꿔서 규칙에 맞게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규칙대로 배치된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원문을 다시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여전히 said가 서술어니까 이제 이 문장은 결국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said가 서술어이고 무엇이 뭐뭐라고 말했다 해서 지금 이 said의 뒤쪽으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따옴표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앞쪽으로 said의 앞쪽으로 주인공 말하는 주인공이 주어가 배치되는데 이 앞부분이 지금 여자가 왔죠. 그리고 여자고 여기는 베이크샵인데 베이크샵은 베이크가 굽다니까 샵인 가게고 그러면 굽는 가게면 뭡니까? 빵가게겠죠. 빵가게가 나왔네요. 앞에서는 앞문장에서는 원래 베이커스에 가서 빵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이커가 제빵사니까 제빵사네 주택, 제빵사네에 가서 샀다.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빵가게가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집 따로 가게 따로였다면 앞문장에서 베이컨의 제빵사네에 가서 샀다고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도 가게에서 샀다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앞문장에서는 제빵사네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아마 짐작컨대는 주택과 가게가 겸용되는 주택에 이제 조그맣게 가게가 딸린 형태라든지 그런 식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제 덜을 붙인 걸 봐도 지금 그 빵가게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베이커스 제빵사네를 지금 가리키기 위해서 덜을 붙인 거니까 이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과 가게가 지금 겸용되는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빵가게 여자가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주어는 그렇게 되겠죠? 그 빵가게 여자가 아마 여주인이거나 제빵사 부인이지 않겠어요? 여자가 말을 했다. 그리고 말한 내용은 이 따옴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 이 뒤에는 이제 to가 전치사죠, 전치사. 우리말로는 여기서는 이제 누구누구 said 뒤에 왔으니까 에게라는 뜻으로서 이 뒤에 사람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대화를 하는 상대방을 표현하려고 to를 쓴 겁니다. 그래서 to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이게 전치사 구겠죠. 그리고 next day, the next day도 지금 next day는 다음 날이란 뜻인데 다음 날은 굉장히 많죠. 오늘의 다음 날은 내일일 테고 내일의 다음 날은 모레일 테고 모레의 다음 날은 또 글피일 테고 다음 날이야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the를 붙여서 그 다음 날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다음 날로 정한 것은 어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여자애가 12살 여자애가 와서 빵을 샀잖아요. 베이커리스에 와서 빵을 샀잖아요. 그렇게 빵을 산 다음 날을 표현하기 위해서 the를 쓴 겁니다. 그래서 the next day도 언제 말을 했냐면 말한 said라는 동작이 일어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the next day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도 부사어에 해당해서 장식품입니다. 이렇게 said를 부연 설명하면 다 부사에 해당하죠. 성격 그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to her husband도 전치사구면서 부사구라서 장식품이고요. the next day도 부사구라서 장식품입니다. 그러면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거죠. 이제 앞부분은 그렇게 되죠. 그 빵가게 여자가 her는 이제 그 woman을 말하겠죠. 그 여자의 남편에게 그 다음 날 말했다.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이제 따옴표 부분만 해석하면 문장의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옴표 부분은 어차피 따옴표 부분도 뭐가 어쨌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내용이 길어 보여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석하면 해석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마침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문장이 한번 끝나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쉼표가 있고 and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두 문장 형태인 것 같아요. 여기 are가 있고 여기 is가 또 있는데 are와 is는 아주 흔하게 보는 서술어죠. 원래 그 b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be가 서술어로 쓰일 때에는 are나 is로 모습이 바뀝니다. 서술어의 특징이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 서술어로 쓰였다는 증거고 이렇게 서술어가 두 개라는 것은 문장이 이제 두 문장이고 두 문장이 and로 해서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be는 한다는데 왜 이렇게 두 개의 모습으로 바뀌느냐. 그 이유는 주인공이 여러 명일 때는 are로 모습이 바뀌고요. 주인공이 한 명일 때는 이제 is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are로 이루어지는 문장을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are는 뭐가 주어가 여기 오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are의 앞과 뒤에 주어와 보어가 배치가 되면 문장의 그 뼈대가
기본 틀이 완성이 되는데요. R는 주인공이 여러 명일 때 R을 쓴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주어로 온 낱말이 for children인데요. 4명의 어린이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or가 지금 벌써 숫자가 4이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서술어가 R가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어떤 상태가 원래는 와야 맞는데 여기서는 there가 뜻이 거기에 그곳에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그곳에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표현하는 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4명의 어린이가 그곳에 있었다, 존재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원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어를 먼저 써야 규칙에 맞게 장문이 된 건데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쓰질 않았죠. there가 이제 이 앞으로 옮겨진 거예요. there가 앞자리에 오다 보니까 앞쪽에 있던 주인공은 for children은 지금 이렇게 뒤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there are four children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우리말도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요. 4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4명의 애들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식은 아마 이제 작가가 자기 느낌대로 더 분위기나 뭐 흐름상 there are를 먼저 쓰는 것이 there를 먼저 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거나 상황에 맞다고 느낄 때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there are, there is, there를 먼저 말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there are를 수거로 그냥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외워서 쓰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there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장소만 표현하니까 사실 이 존재한다의 주인공은 이 문장의 경우에는 좀 뒤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명사 주어를 보고 이 서술어를 이제 are를 쓸지 is로 쓸지 그게 이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4명이니까 are를 써야 맞겠죠. 자, 그러면 다시 원문을 보면요. 지금 there를 먼저 썼죠. 그래서 그 빵가게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게 다음날 뭐라고 말했냐면 4명, 애들이 4명이 그곳에 있던데 이 그곳이란 것은 새로 이사온 그 패밀리가 사는 집이거나 아니면 그 패밀리 자체를 뜻할 수도 있겠죠. 그 집이 애가 4이야. 이런 표현을 지금 쓴 겁니다. 그럼 이제 is로 구성되는 문장을 조금 상세히 봐보겠습니다. is도 뜻은 같죠. 뭐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다만 is는 주인공이 한 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 한 명이 주어로 왔습니다. 그런데 there는 이제 그들의니까 그 four children의 그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떤 상태로 있냐면 dead는 죽은이란 뜻이죠. 죽은 상태로 존재한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군요. 그러면 다시 문장을 보면요. 그 빵가게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게 그 다음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집에 애들이 4인데 애들 엄마는 죽었더라고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뒷부분에 있는 마지막 문장만 해석하면 전체 문장은 해석이 됩니다. 길었는데도 막상 해석을 하니까 문장들은 간결하죠. 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they부터 여기 컴마까지 money까지만 좀 상세히 다시 보면서 해석을 해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must가 나왔는데요. must는 우리말로 하면 저는 틀림없다 라고 해석합니다. 반드시 뭐뭐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래서 앞에 사물이 하나 와서 이 사물이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작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표현을 쓸 때 must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y가 왔는데 they는 그 네 명의 아이들이겠죠. 그 네 명의 애들이 가지는 동작을 하고 있으면 틀림없다. 소유하고 있으면 틀림없다. 이런 뜻인데 이제 have의 내용상 의미상 뭘 가지는지를 또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have 뒤쪽으로 money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 양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썸을 money 앞에 넣었죠. 이렇게 명사를 한 단어로 부연 설명할 때는 명사의 앞에 형용사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그 빵가게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게 그 다음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집이 애들이 넷인데 엄마는 죽었고 그 집이 말이죠. 그 애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가족이나 그 집안이 돈이 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뒷부분만 해석하면 완성이 다 되죠. 이 뒷부분만 다시 상세히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해 봅시다. 자, 이 뒷부분에서도 만약에 어쨌다가 서술어가 들어있다면 결국 이 문장도 뭐가 어쨌다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서술어가 없다면 이제 문장은 못 되는 거죠. 자, 이 안에는 서술어가 들어있을까요? 동사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자, for는 전치사죠? 계기로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for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 구조, 뼈대가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면 삭제하고 with도 이거와 함께 해서 뒤에 오는 이 명사와 한 덩어리를 이루고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서 with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with 플러스 명사 이것도 전치사 구겠죠. 그럼 벌써 for부터 여기까지 빌 끝부분까지는 지금 뼈대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안에만 서술어가 있으면 문장이 될 수 있고 없으면 이제 문장이 못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paid라는 낱말이요. 원래는 이 pay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벌써 모습이 바뀌었다는 건 서술어일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말 뜻은 값으로 오늘 얼마를 치르다. 간단히 줄이면 이제 지불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인공이 오고 이 지불을 하는 행위를 하는 주인공이 와서 the girl이 지금 주인공이죠. 그 소녀는 앞에서 나왔던 12살짜리 소녀를 가리키려고 the를 썼겠죠. 그 소녀가 지불했다. 얼마를 지불했다. 사실은 pay 뒤에 금액이 좀 나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생략을 했네요. 그래서 그 소녀가 지불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불을 한 이 paid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구들이 온 겁니다. 여기 for는 계기로라는 뜻이니까 그 빵을 계기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빵을 계기로 지불했다는 건 그 빵을 사면서 지불했다. 그 빵을 사려고 지불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리고 with는 한 단위의 달러, 빌은 지폐입니다. 지폐. 그래서 한 단위의
달러 지폐와 함께 지불했다 그런 뜻이 되는데 with 플러스 사람이 오면은 이제 이 사람과 함께 뭘 하는 게 될 텐데 이렇게 with 플러스 사물이 오면은 이것과 함께 어떤 동작을 하는 거니까 with가 이제 도구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이런 동작을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는 지금 한 단위 달러니까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그 빵값을 치렀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좀 for가 있고요. 여기도 for가 있는데 for는 전치사하면은 for 플러스 명사, 마침 명사가 딱 왔죠. 그러면은 이렇게를 한 덩어리로 보면 그 소녀를 계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이게 전치사 구가 돼버리면 the girl이 삭제가 되죠.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paid에 주어로 쓸 낱말이 사라지죠. 그래서 for the girl을 한 묶음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for는 the bread하고 한 묶음이 돼서 전치사 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for는 이 the girl이 주어로 살아 있어야 하니까 지금 이렇게가 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for 뒤에 문장이 온 형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or를 접속사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전치사는 이렇게 뒤에 명사와 짝을 이루어서 전치사 구가 되기도 하지만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만 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문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for는 상당히 자주 이렇게 문장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그 옛날 문장들을 보면 for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for 말고 다른 전치사들도 이렇게 문장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문장을 접할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좀 단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 그 소녀가 주어였죠. 그 소녀는 for the bread, 그 빵을 계기로, 그 빵을 사려고 그런 뜻이죠.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와 함께는 도구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죠. 값을 치렀다가 접속사 for와 연결이 되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계기로 그래서 이제 값을 치른 것으로 보아서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문장 must까지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요. 그 소녀가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빵값을 치른 것으로 볼 때 걔네들은 돈을 좀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시골이라면 이제 지폐가 귀했었나 봐요. 동전으로 이제 빵을 사야 일반적으로 이제 동전으로 빵을 사나 본데 지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빵을 사니까 이제 빵가게 그 주인 여자 입장에서는 보통 동전으로 사는데 우리마을 사람들은 얘들은 지폐로 빵을 사니까 좀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다 해석이 됐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그 빵가게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게 그 다음 날 요렇게 말을 했죠. 그 집이 애들이 넷이고 엄마는 죽었어. 그리고 그 여자애가 빵을 사면서 1달러 지폐로 값을 치른 걸로 봐서 걔들이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구만 이라고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은 규칙에 맞게 제가
바꿔놨던 거죠. 원래 문장은 지금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끝났으니까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 집에 애들이 넷이야 라고 먼저 말을 꺼냈죠. 라고 말했다. 그 빵가게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게 다음 날. 그리고 엄만 죽었대. 여자애가 와서 1달러 지폐로 빵을 사는 걸로 봐서는 걔들은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 내용을 일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쓰고 이제 그리고 주어가 또 뒤에 나오죠. 이렇게 좀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한 내용이 또 뒤에 있죠.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참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런데 또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름의 어떤 운치가 있거나 뭐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또 말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깨버린 문장을 만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이제 5,000문장, 6,000문장 책 한 권을 쭉 읽고 나면 결국 이렇게 규칙이 파괴되어 있는 문장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 연습량이 쌓여야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 연습량을 견디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외국 사람이 가령 한국말을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한국말을 뒤죽박죽으로 말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니까 틀린 말을 다 해도 대충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짐작을 해서 알아듣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많이 접하게 되면 이렇게 뒤죽박죽된 문장도 알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자, 그날을 향해서 공부를 계속 해 봅시다. 오늘은 이 문장 해석을 이제 하느라고 탐구할 내용을 상세히 공부를 못 했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한 가지는 뭐냐? 앞에서 공부했던 이제 must입니다. must는 특징이 동작이 뒤에 이렇게 오죠. 이런 문장을 could에서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could도 동작이 뒤에 또 왔죠. 그래서 동작이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면 특이할까요? 원래 모든 문장은 이제 서술어가 하나니까 동사가 하나만 오는데 여기는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나란히 오죠.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이 동사의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진다. 돈을 가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개들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have라는 동사의 동작을 실행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앞에 있는 they인데요. 그래서 주어하고 이렇게 동작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have를 이제 문법책에서는 이제 본동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서술어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걸 서술어라고 못 바꿔놓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이것이 과연 서술어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술어는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얘의 원래 모습이 지금 can 아닙니까? can이 이제 could로 모습이 바뀐 걸로 봐서는 이 must나 could가 틀림없이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 틀림없다의 주인공, 이 must나 could라는 동작을 실행하는 주인공이 과연 이렇게 they냐? 그것은 또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아예 must나 could를 쓰지 않고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은 약간의 돈을 소유한다, 이거 하고, 또 그들은 약간의 돈을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할 여건이 된다, 또 그들은 약간의 돈을 소유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세 문장이 어떻게 뜻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낱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 must, could 이외에도 지금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will이라든가 또 may도 있죠. 그리고 shall, 또 더 가면 뭐 복잡하게는 뭐 ought, to, 뭐 또 need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뭐 많이 나오던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 must와 could가 다 동일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마저 다 배우고 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총정리해서 이제 must나 could나 will이나 may나 shall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이렇게 뒤에 동작이 또 다시 와야 되고, 주어가 과연 have의 주어가 they인 건지 must의 주어는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탐구를 한번 하게 될 건데요.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깊이 이렇게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동작이 왔고 서술어가 있는데 동사가 또 온다. 동사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고 must나 could의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뒤에 오는 동작은 모습이 절대 안 바뀐다. 모습이 바뀌는 애는 이제 must나 could다. 이렇게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뼈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가 요러 하다고 말했다 해서 said 앞에 주어가 와야 되고요. said 뒤로 말한 내용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따옴표를 안 붙이고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that을 끼워 넣어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 있죠. 자, 근데 저는 이제 따옴표 안에 내용이 길어서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said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구와 부사구가 왔죠. 누구한테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더 추가된 낱말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문장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자,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면을 잘 떠올리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4 children, said the bake shop woman to her husband the next day. And their mother is dead. They must have some money. For the girl paid for the bread with a dollar bill.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